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와 관련해선 비장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와 관련해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면서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3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터널을 무사히 잘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딱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감염이 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특별 연설이 열렸습니다. 좀 연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3년 차에 이렇게 대국민 특별 연설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3년 차만 해도 레임덕이 시작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신감이 그 안에 배어져 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남은 2년이 남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쩌니 저쩌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종식시키고 안정화시키느냐인 것이고요. 예. 이것을 2차 대유행까지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전의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방역 준칙을 지금까지 잘 이행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 사실 경제로 오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일자리가 오고 있고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0만 자리를 만든다거나 선도형 경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어떤 산업들 ICT라든가 바이오, 뭐 비대면, 뭐 온라인, 뭐 이런 등등의 것을 4차 산업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이후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본문에는 없었지만 본 연설에는 없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남북관계 얘기 나왔어요. 아주 준비한 것처럼 상당한 시간을 예. 할애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생명 공동체를 얘기하고 인간 안보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안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협으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런 질병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을 해보자. 뭐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이 남북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단초를 코로나 방역에서 찾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남은 임기 끝까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이 세 가지를 주로 하겠다.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목표를 이렇게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방역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3년 차에 연설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대통령에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높은 지지율 같은 원인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방어했다는 이거로부터 오는 자신감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큰 거죠. 그거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잘 방역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사실 지지율도 높고 예. 뭐 총선 승리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신감의 바탕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확진자의 증가세가 굉장히 사실 정체됐고 줄어들었잖아요. 예.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예. 이것이 내부적인 어떤 평가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 외국 사례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사실은 성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초토화가 되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 것에 비유한다면 한국 정부가 굉장히 안정화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상황이 대통령의 자신감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2차, 3차 오더라도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우리가 사실상은 어떻게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때 3천만 명이 투표를 했잖아요. 예. 거기서 단 한 명의 어떤 감염자가 발생을 안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이태원에서 나온 얘기들은 사실상 방역을 안 지켰기 때문에 준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지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안에 배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라는 이야기를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국회가 결국엔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만 이 청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어떤 자율성, 독립성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이 되면 그만큼 많은 전문 인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 전문적인 어떤 인사들 중심으로 이제 청이 움직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뭐 이게 끊임없이 발생하지 메르스, 사스, 뭐 지금 코로나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을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예. 바로 이런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걸 보면 이건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인 경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 대통령이 가장 힘주어 말한 부분은 역시 경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판 뉴딜은 뭐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전에 이미 정부 쪽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이 IT 관련 SOC 또 비대면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정책인데 일단 어제 대통령 발언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적절한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떤 비대면 사회로 이전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이 갖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ICT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특히나 온라인 교육 그리고 비대면 뭐 의료 시스템 등등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 상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키트라든가 검사 키트라든가 뭐 마스크라든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해소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걸 자체 생산 못하고 있거든요. 예. OEM을 줘가지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지금 앓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을 바로 일자리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디지털화가 되면 오히려 더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기자단에서도 실제 그렇죠. 나왔었죠. 실제로 어제도 그 첫째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뭐 우리가 디지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는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예. 지금 한국이 뭐 예컨대 뭐 봉준호의 뭐 이 영화라든가 뭐 이 BTS의 음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컨텐츠거든요. 예. 그러니까 컨텐츠는 더 많은 사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과 컨텐츠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겹쳐서 디지털화를 이렇게 우리가 구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것이 일자리 아주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판단이고 방향 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최근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기 이전부터 정부 그리고 청와대, 여당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던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결국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그러니까 뭐 당장 전격 도입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문을 열어놓겠다 정도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 도입의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도입을 이 임기 내에 한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엔 재원 마련이거든요. 예. 지금의 단계에서는 사실상 공론화를 한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의 공론화 단계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라든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초보적인 초석을 다지는 것에 아마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필요성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업의 상태에서 수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직업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뭐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사업자, 뭐 예술인들, 심지어는 이제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 고용이
없었을 때 이제 이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수입원이 차단되고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용보험이 만들어지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 단계를 지금 문 대통령이 열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는 첫 단계를 열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고용보험이 되고 그게 1차 안전망이라 그러면 2차는 이제 실업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되겠죠. 이제 예. 그런 부상들을 아마 2년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입니다. 이게 역대 대통령 3년차 지지율이 뭐 1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으니까 정말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가장 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것 같고 둘째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잖아요. 특히나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면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기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됐건 그걸 떠나서 위기 상황이 되면 결속을 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안정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선거 때는 사실은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돌아서고 있어요. 예. 이거는 위기상을 한번 극복해 보자는데 전 국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70%가 넘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 기대 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부담도 굉장히 큰 것이고 예.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높은 지지율과 이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생기는 뭐 자연스러운 잡음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좀 논란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광재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 태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세종의 시대가 올 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이거를 가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뭐 논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노 대통령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개혁, 적폐청산, 뭐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혁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태종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세대는, 다음 시대는 사실 그 정권을 누가 잡든 간에 이 세종이라는 그 왕이 했던 성과를 내는 거죠. 성과를 내고 통합을 하고 뭐 그런 어떤 기조로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전환돼야 된다 이런 원칙론적인 그런 말을 한 것인데 그것을 꼭 예컨대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하는 의미는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광재 당선인이 얘기한 부분을 장기 집권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좀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전달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옮아져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당위적인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높은 지지율 그리고 이제 정책 구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좀 어떻게 굴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위기이자 기회고 기회이자 위기인 거죠. 코로나 상태는 상당 위기이지만 지금 뭐 예컨대 180석의 의석이라든가 뭐 상당한 높은 지지율이라든가 이건 또 기회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여하이 잘 살려서 경제를 잘 살리느냐가 결국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전 국민의 어떤 혜택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유종의 미를 대통령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저는 기회의 폭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